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은 비록 아이는 없지만 둘이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예요. 저희의 마음은 항상 똑같았는데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남편과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남편과 저는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 집안은 대대로 의사 가운을 입어왔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여자였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했던 일도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의 경영지원팀에서 이것저것 잡일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집과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성실히 살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남편을 알게 되었고 그는 제게 끈질기게 구애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의사 가문의 장남과 평범한 집안의 회사원인 차녀가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제 고정관념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저는 안타깝게도 20대 중반에 자궁경부암 선고를 받았어요. 결혼도 임신도 해본 적 없는 어린 나이의 제게는 아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어요. 결국 한쪽 난소만 남겨두고 수술을 하게 되었죠. 수술과 치료로 다행히 몸은 회복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되었다는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그 후 다른 남자들이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호감을 표시하면 지레 겁먹어 저는 모두 성급히 거절하고는 했었어요. 남편이 제게 고백했을 때 역시 저는 당신과 교제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규아씨, 도대체 왜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난 규아씨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요? 대범씨는 저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다른 여자 찾아가세요. 다른 여자 싫고 규아씨가 좋다고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규아씨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좋다고요. 혹시 내가 의사라서 싫은 거예요? 뭐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거예요? 없잖아 있지만 완전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니까 훨씬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 가요. 그럼 도대체 날 왜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거예요? 이유라도 알려줘요. 도무지 떨어질 생각이 없는 남편에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가 아팠어서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는 볼 수 없다고요. 그게 다예요? 네? 규아씨가 아파서 아기를 못 갖는다는 이유 때문에 날 밀어내는 거 맞냐고요. 대범씨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똑똑한 의사가 자기 DNA를 얼마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대범씨 부모님도 그런 손주를 간절히 원하실 테고요. 저는 대범씨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세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아픈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남자들을 다 거절했을 거 아니에요. 안아주고 싶어요. 박력 있게 저를 당긴 남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유일하게 진심으로 공감해준 첫 남자였어요. 남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저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규아야, 괜찮아.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네 잘못이야? 그게 무슨 죄야. 그렇게 자꾸 움츠러들지 마. 난 미래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 규아 너만 보고 결혼 약속하는 거야. 난 아이 없어도 돼. 규아 너만 있으면 돼. 진심이야. 남편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우리의 결혼은 많은 반대에 맞서야 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하시며 괜찮겠냐고 수백 번을 물어보셨었죠. 남편의 집에 첫인사를 가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여름도 아닌데 들고 갔던 꽃 포장지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떨지 말라고 응원을 해주었지만 저도 모르게 계속 움츠러들고 긴장되더군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세울 것 없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네는 전부 의사 집안이었거든요. 남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편의 남동생과 그의 와이프까지 모두 의사였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 남동생은 사실 남편의 배다른 형제였어요. 남편은 친부와 친모 사이에 하나밖에 없던 외동아들이었는데 어릴 때 친모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뒤 친부는 지금의 계모와 재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남동생이 태어난 것이죠. 전에 남편에게 계모와 남동생 차이가 어떤지 물은 적이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잘해주셨어. 동생 동진이도 뭐 하나 나한테 나쁘게 군 적 없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엄청 따뜻한 가족애를 느꼈던 건 아니야. 왜? 글쎄, 가족은 맞는데 가족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게 무슨 느낌이야? 설명이 좀 어렵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가가기 어려웠달까? 아무래도 새어머니랑 그분이 낳은 동생이니까. 그치, 좀 그랬었나 보구나. 우리는 특히나 아버지 앞에서 더욱 어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어. 나도 새어머니도 동진이도. 그럼 아버지는 속 깊은 사정까지는 잘 모르셨겠네. 우리 엄마 그렇게 빨리 잃고 겨우 새 가족 울타리 만드셨는데 내가 그 안정감을 깨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더 아버지께 나쁜 모습, 초라한 모습, 힘든 모습 보이기 싫었어. 자기 엄청 효자였구나. 효자는 무슨.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의학 분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다고 해요. 더욱 유명해진 이유는 시아버지와 뜻을 같이 한 친구 두 분이 공동으로 병원을 설립하시면서부터였죠. 대학 병원 규모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종합병원으로 어지간한 진료과가 다 있어 항상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시아버지가 공동 설립한 그 병원에서 바로 남편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서방님은 정형외과 의사로 있었으니 자식 농사까지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와 나머지 함께한 친구분들은 애초에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당신들의 자녀가 유능한 의사가 되더라도 그 병원을 물려주지 말고 외부에서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말이죠. 시아버지의 자녀인 남편과 서방님 말고도 다른 한 분의 자녀 역시 의사가 되었지만 아버지들의 의중을 알고 있던 자식들은 그 병원에서 일할 뿐 주인 자리를 탐내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주인 자리를 탐내고 있던 유일한 사람, 바로 남편의 계모이자 저희 시어머니였었죠.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부터 시아버지와 시모의 기싸움은 계속됐었다고 해요. 당신 은퇴하면 진짜 그 병원 다른 사람 손에 맡길 거예요? 몇 번을 말해 그렇다니까. 아니 도대체 미쳤어요? 자식이 둘 다 의사인데 그 병원을 왜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겨요? 답답해 죽겠네. 그게 병원 세울 때 우리 세 사람의 약속이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얼어 죽을 놈의 그 약속인가 뭔가 지키려다 당신 아들 좋은 기회 다 날아가게 만들 거예요? 대범이랑 동진이 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그래? 애들은 오히려 병원장 자리에 욕심 없다고. 그건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 나머지 2명 원장님 지분을 사와서라도 우리 아들을 앉혀야지.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약속이야, 약속은. 어허, 이 사람이. 김 원장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자리 잡았다면서요. 정 원장 자식도 뭐 실력이 엄청 괜찮은 애가 아니라서 물려줄 수 없다면서요. 우리 동진이야말로 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기저기서 모셔가겠다고 하는 수재인데 그냥 당신 밑에서 일 시키다 애 인생 끝나라고요? 끝내기는 뭘 끝내? 동진이나 다 유능한 의사니까 이 병원 아니고도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어. 여기에 목매고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만에 하나 물려주더라고도 대범이가 장남에다가 실력도 있는데 왜 동진이 얘기를 하는 거야? 대범이 걔는 소아청소년과잖아요. 그 진료과가 종합병원 원장 맞는데 봤어요? 그나마 동진이가 당신 따라 정형외과 제대로 공부해서 엘리트 코스 밟았는데 거기서 대범이 얘기가 왜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 병원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 병원 주인 자리를 두고 두 분은 계속 다투셨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서 아무래도 남편과 서방님은 더 가까워지기 힘들었을 테고요.
서방님이 의사인 와이프와 결혼하면서 시모에게 더 힘이 실리기는 했었지만 시아버지가 아슬하게 그 견제를 견디고 있었나 보더군요. 남편 집에 처음 갔을 때도 시모의 눈빛이 더 따갑게 느껴졌던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규화라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반겨주셨지만 시모는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규화씨, 대범이랑 결혼을 하겠다고요? 반갑지 않다는 목소리로 시모가 예의를 차려 제게 물었어요. 네, 허락해 주신다면 대범씨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대범이 의사인 거 알고 있죠? 여기 아버지도 그리고 대범이 동생이랑 재수시 되는 사람도. 이 집에서 의사 아닌 사람은 나랑 이 반려견밖에 없어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규아 씨도 거기에 걸맞는 스펙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기업? 아니요, 작은 회사입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죠?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다가 나오셔서 어머니랑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식당이라. 시모는 점점 더 심층적으로 질문을 했고 제 대답을 들을 때마다 더 낯빛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대범이가 이렇게 우리 앞에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온 것은 처음인데 솔직히 좀 놀랍네요. 대범이가 거의 자선가 수준으로 규아 씨를 만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뭐 둘이 잘 살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안 생각하면 어느 정도 급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구하는 거 다 갖춰서 결혼할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시모의 귀에 눌려 한껏 더 움츠러들었어요. 시모는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명품 브랜드를 나열하면서 그걸로 혼수를 냈으면 좋겠다고 못을 박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해도 시모는 끝까지 제게 그 혼수들을 해와야 한다며 은근히 압박을 넣었어요. 우리 동진이 처가 시집 올 때는 내가 지금 말한 거에 2배는 해왔었어요. 규아 씨 사정 봐가면서 지금 내가 아주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한 거니 새겨들었으면 좋겠네요. 시모의 말을 듣고 나니 앞으로 저의 시집살이가 자동으로 그려지더군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제 인생 가장 큰 오점이면서 상처를요. 아무리 남편과 제가 사랑하지만 이걸 숨기고 결혼을 하면 죄책감에 이 집안에서 영원히 고개를 숙이고 다닐 것 같았죠. 당연히 환영은 못 받겠지만 그렇다고 냉대까지 받고 싶진 않았어요. 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봐요. 제가 전에 자궁경부암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 어린데 더 어린 나이에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도 잘 됐고 그 후 치료도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다. 다만 그때 한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말이 끝나자 온화했던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첫 잔을 내려놓았고 시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세상에, 아예 임신이 안 된다고요? 네, 아기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진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린 나이에 정말 고생이 많았겠네요. 규아씨 부모님도요. 아이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또 없다고 해서 불행할 이유도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마음 무거워 말아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보, 대범이 자식 안 보고 싶어요? 애를 아예 못 갖는다잖아요. 이런 며느리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허, 당신은 처음 인사 온 사람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쓰나? 대범이가 좋다잖소.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양반 또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집안 대가 끊긴다는데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손주야 동진이랑 미애가 나았으면 됐지. 답답해하는 시모와 저를 배려하려는 시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남편의 집에서 나오려고 할 때였어요.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건다며 먼저 나갔고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했죠.
오늘 맛있는 저녁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대범이랑 결혼할 거예요? 네? 네,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규아씨 염치가 좀 없는 편이네요. 대범이 여기 하씨 집안 장남이에요. 아들은 고사하고 딸이라도 하나 낳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다 알겠지만 대범이 비록 내 배 아파 난 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친자식처럼 곱게 키운 아이예요. 저렇게 다 완벽하고 직업까지 의사인 애가 여자 잘못 만나서 자기 자식 안아보지도 못하는 거 규아씨가 생각해도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아와 콕콕 박혔어요. 뭐 대범이도 워낙 규아씨 좋다 그러고 대범이 아빠도 받아들인다고 하니 나도 뭐 그러려니 할게요. 그런데 규아씨, 엄청 반가운 손님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 집에 아주 잘해야 될 거예요. 반협박과도 같은 시모의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은 더 확고하게 저와 결혼하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남편 부모님과의 힘들었던 첫 만남을 되새길 시간도 없이 제게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외할아버지 껌딱지였고 몸이 안 좋아지신 후부터는 계속 저희 집에서 머무셨었거든요. 외할아버지를 번갈아가며 간호해야 했던 아빠와 엄마는 힘들었겠지만 저는 철부지 마냥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 할아버지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누구보다 절 아껴주셨거든요. 그런 소중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조금 더 내 옆에 있지. 나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거 봐야지. 왜 이렇게 빨리 가, 할아버지? 정이 제일 기뻤던 저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남편 역시 제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었어요.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아빠와 엄마가 제게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특별히 너한테만 주고 싶다고 신신당부하셨어. 이게 뭔데? 봉투를 열어보니 낯선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재산. 유일한 재산?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검소하기로 유명했고 몸이 아파 누워 계시기 전까지 소일거리라도 찾아다니며 경제적 보탬이 되기를 원하셨었어요.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이거 역 앞에 있는 건물 같은데 그 3층짜리 건물이 할아버지 거였다고? 정말 아주 오래전에 이 주변이 개발되기도 훨씬 전에 전 재산 털어서 그걸 장만하셨더라고. 엄마랑 이모들은 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그런 걸 사냐고 다 아버지 원망만 해댔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무슨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고집스럽게 그 건물을 매입하셨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한동안 잘 지내기도 했지만 한번 경기가 최악인 때가 있었어. 3층 상가에 들어가 있는 점포 하나같이 방을 빼겠다고 난리인 거야. 결국 그거 다 빼서 돌려주고 한동안 사람이 안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지. 그때 헐값이라도 그거 빨리 팔라고 아버지 재촉했었는데 죽어도 그건 안 팔겠다고 하시더라. 그거 지금까지 옆구리 끼고 계셨던 거고. 그 건물 유일하게 너한테 주고 싶으셨대. 응?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 건물을 남겨주신 거라고? 그래. 네가 워낙 할아버지 좋아하고 따르는 거 아니까 다른 이모들도 그 얘기 나왔을 때 아무 말 못했어.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규호한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할아버지는 저를 훨씬 더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이 제 명의로 이전하면서 이것저것 행정 처리할 것들이 많아서 한동안 꽤 바빴어요. 남편 역시 많이 도와주려 노력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규아씨,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너무 무리하게 했다 싶어요. 나도 우리 대범이 생각하다 보니 말이 좀 밉게 나갔네요. 미안해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과라뇨. 괜찮습니다. 내 사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빨리 결혼 진행하죠? 네? 결혼 빨리 하자고요. 그리고 혼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몸만 들어와요. 아휴,
우리 집에 복덩어리 며느리가 들어왔네. 첫 인사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의 시모가 제 손을 쓸어내리며 세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시모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하실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게 잘 대해주셨어요. 특히 시모는 이전과 완전 다르게 제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셨죠. 남편도 좀 이상하고 의아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조금 딱딱하다 싶었던 서방님과 동서 역시 전보다 훨씬 상냥한 태도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 감춰진 까만 속내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 후 3개월쯤 지났을까? 하루는 시모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며 나서더군요. 괜찮다 해도 굳이 제게 옷이고 신발이고 사주며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퍼부었어요. 규아야, 여기 백화점에 진짜 맛있는 집 있는데 1인당 30만 원이야. 이 시어머니가 오늘 크게 쏜다. 웬일인지 더 신이 난 시모를 따라 저는 졸졸 쫓아갔어요. 이것 좀 먹어봐. 어때? 이 집 음식 괜찮지? 네, 정말 맛있어요. 비싼 값을 한다니까. 그런데 규아야,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대범이한테 언뜻 들었는데 네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다면서? 네, 저랑 외할아버지랑 아주 각별했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건물을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어머, 그런 좋은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다니? 그 강남 쪽이라 그러던데. 맞니? 네, 할아버지가 예전에 사셨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점포들 있지? 네. 그럼 임대료는 네가 받고 있는 거야? 제가 받기는 하는데 부모님이랑 이모들 나눠드려요. 외할아버지가 딸들 다 놔두고 손녀인 저한테 건물을 주셨는데 그 수익을 제가 다 꿀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너도 이제 한 가정을 꾸렸는데 그런 여윳돈을 왜 다 남을 나눠주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대범씨가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저도 가게 경제에 보태고 있어요. 모조리 다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내 말은 그거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자는 거지. 네? 거기 들어가 있는 점포 다 내보내고 벽 다 터서 우리 병원 하나 차리는 게 어떻니? 병원이요? 대범씨는 아직 개원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 아니, 동진이랑 미애네. 서방님이랑 동서 병원을요? 이렇게 가족도 됐는데 서로 돕고 살자, 규아야. 동진이는 정형외과고 미애는 신경정신과잖니. 둘이 같이 병원을 차리면 엄청 시너지 효과가 날 거란 말이야. 네가 그 건물에 애들 병원만 차려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맨입으로 그 건물에 해달라는 거 아니야? 동진이랑 미애도 월세 내라고 할게. 네 시아버지 병원에 계속 박혀 있어봤자 그놈의 약속인지 뭔지 때문에 동진이한테 원장자리도 안 준다는데 뭐하러 거기서 시간을 썩혀. 차라리 빨리 나와서 자기 병원 가는 게 낫지. 너 시집 올 때 내가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몸만 딸랑 왔잖니? 그래도 우리가 의사 집안인데 뭐 제대로 혼수한 것 없다고. 그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수군거렸어. 그런데 규화 네가 동진이네 부부한테 딱 그 건물에 병원 차려주면 사람들이 쑥덕거렸던 거 쏙 들어갈 거 아니니. 그리고 우리 집에 맏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또 얼마나 칭찬을 하겠니? 안 그래? 그런 칭찬 받으려고 건물을 내어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병원 들이고 월세도 내겠다니까? 대신 도리상 네가 좀 깎아줘야지. 가족 디스카운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너무 괜찮은 생각 같지 않아? 모두가 윈윈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같이 어마어마한 의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저는 그제야 알겠더군요. 시모와 결혼 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혼수도 필요 없으니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했던 이유를요. 외할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제가 한동안 바빴을 때 아마 대범씨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테고 서방님과 동서까지 모여 저를 꼬셔 개헌하는 계획을 철저히 짰나 보더군요. 그건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부모님이랑 이모들께 드리는 용돈 문제도 그렇고 대범씨도 유능한 의사인데 제 건물에 서방님 부부 병원을 차린다는 건 대범이는 지금 그냥 지 아빠 밑에서 저렇게 일하는 게 좋다며. 우리 동진이는 그렇게 한자리에 안주하는 애가 아니라고. 그리고
차려줄 거면 네 서방한테 차려주지. 왜 동지인의 부부까지 해둬야 되냐 그 얘기니? 그렇다기보다 가족이 됐잖아. 남편이고 서방님이고 동서고 다 네 가족이라고. 꼭 핏줄 섞여야 된다는 법 있니? 네가 인심 좀 쓰렴. 어머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아버님도 10층짜리 상가 하나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왜 굳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우 말도 마. 네 시아버지 갖고 있는 그 건물 아주 구석진데 처박혀서 입점 문의도 잘 안 들어오는 데 있다더라. 차라리 그거 팔고 재산 좀 정리해서 중심가에 좋은 거 하나 사자니까 저 고집불통 양반이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원장짜리도 안 물려준대지. 건물 팔아서 애들 개원 좀 삐까뻔쩍하게 차려주자고 해도 말도 안 듣지. 거기 가서 계속 힘 뺄 거 뭐 있니? 우리 며느리 규화가 강남 한복판에 3층짜리 건물이 떡하니 있는데.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제게 독촉하는 시모가 다시 보이더군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뭐?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아무래도 그 건물 상속받은 거 아시고 조건 없이 흔쾌히 결혼 허락해 주신 것 같아. 좀 씁쓸하네.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반대했어도 나는 규하 너랑 꼭 결혼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그냥 잊어버려.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할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가 가서 말하면 더 기분 나쁘실 거야. 나한테 직접 하신 말이니까 거절을 해도 내가 직접 하는 게 맞지. 며칠 뒤 저는 어렵지만 시모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뭐? 힘들겠다고? 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서방님네 병원을 내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시모의 얼굴이 싸늘히 굳었어요. 맨몸으로 의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서 이 정도 해주는 것도 어렵다는 거니? 그리고 누가 거기 공짜로 달래? 월세 내겠다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참나 기가 차서 그 건물 있는 거 하나만 보고 결혼시켰더니 이제 와서 뭐? 시모의 속마음이 은연중에 튀어나오더군요. 역시나 건물을 탐내고 대범 씨와의 결혼을 허락한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아려오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슬퍼할 새도 없이 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뭐? 아버님이? 갑자기 왜?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하러 나가셨던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남편은 울면서 전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의사였던 아버님이, 그렇게 인자하고 모범적이었던 우리 아버님이.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아버님을 데려간 건지 하늘도 밉고 땅도 밉고 전부 다 미웠어요. 식구들 넋이 나간 상태로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고 슬픔 속에 아버님을 보내드렸어요. 남편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괜찮아 자기야. 내가 이제 자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아버님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너무 많이 울지 마. 아버님 발 안 떨어지시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 언제 장례를 치렀냐는 듯이 시모는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유산에 대해서 남편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가장 많이 받기는 할 테지만 분명 남편 몫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쏙 빼놓는 분위기였죠. 며칠 뒤 시모가 남편과 저 그리고 서방님의 부부를 불러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들 알다시피 아버지가 따로 유언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우리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았다지만 대범이는 솔직히 내 친자식도 아니고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너도 내가 불편할 테고 그래서 대범이네와는 여기서 그만 찢어졌으면 좋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30년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산 사람에게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반대로 서방님과 동서는 비집고 새어 들어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배우자랑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 알지? 난 법대로 공정하게 할 거야. 대신 대범이 네가 조금 이해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하세요.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너 1원도 안 주고 내보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산정을 생각해서 지금 그 건물 하나 너한테 남겨주마. 나머지는 나나 동진이한테 양보하겠다고 합의서 하나 작성하렴? 저는 너무나도 의아했어요. 아버님 재산이
현금, 주식, 병원, 지분, 건물, 집, 땅 모두 포함해서 300억은 된다고 들었는데 남편에게 겨우 건물 하나 주겠다뇨. 서운해 말아요, 형. 아버지가 나나 엄마한테 더 많이 의지하셨었잖아. 기여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맞지. 옆에서 서방님이 시모의 말을 거들며 말했어요. 대범아, 너 여기서 그거 주는 것도 싫다고 하면 우리 아주 싸움 더러워지는 거야. 알지? 너 참 착하게 자랐잖니. 좋은 말로 할 때 이거라도 건주고 싶으면 조용히 사인하렴. 시모의 악마 본능이 빛을 발하더군요. 남편이 아무리 착해도 시모의 말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10층짜리 건물만 가져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결정이니 저는 뭐라고 훈수를 둘 수 없었죠. 결국 남편은 합의서에 사인을 했고 그렇게 30년 넘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모 서방님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자기야, 물론 10층짜리 건물 하나도 너무 큰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거 어머님이 아주 구석진데 있다고 입전문의도 잘 안 들어온다고 하셨거든. 괜히 자릿세만 까먹는 거 아닐까? 왜 자기는 합의서에 순순히 사인한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빙긋이 웃기만 하더군요. 남편의 엷게 띄는 미소에서 아버님의 얼굴이 겹쳐 보여서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둘이 오붓이 살 수 있는 깔끔하고 작은 집을 하나 구했고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기야, 그래도 자기 지금 병원 일 잘하고 있고 나도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있으니까 막 어렵게 살진 않을 거야. 난 다만 자기가 어머님이랑 서방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지는 않았을까 걱정돼. 난 괜찮아. 우리 새로 시작하자. 얼마 후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모와 서방님네는 물려받은 유산을 빠짐없이 처리해서 강남에 보란듯이 비싼 건물을 매입했더군요. 그리고 예상대로 으리으리하게 서방님과 동서의 병원을 개원했고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최신식 검사 기계들만 들여왔고 무엇보다 부부가 정직하게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입소문에 개원하자마자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주변 병원들이 한숨을 내쉴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병원이 잘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전과 똑같이 아버님이 설립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주변에서 서방님의 큰 성공을 갖고 남편과 비교하며 듣기 싫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와이프랑 이 병원 나가서 강남에 크게 개원해서 완전 대박 났다던데 형은 왜 아직도 여기서 빌붙어 있는 거지? 어차피 원장 자리도 못 앉는다며. 몰라. 동생보다 뭐가 좀 떨어지나? 동생 보면서 얼마나 배 아플고. 그래, 형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동생이 훨씬 잘 챙겼구만. 형이 바보여 바보.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는 없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로 자리하며 전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기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그와야, 됐다. 이제 됐어. 뭐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 팔았어. 정말? 그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드디어 됐구나. 축하해. 이제 속이 좀 시원하겠네. 속이 다 시원해. 게다가 운 좋게 금액도 아주 잘 받았어. 진짜? 얼마에 팔았길래? 150억. 뭐? 150억? 정말이야? 1원도 빠지지 않는 150억.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뭐 거의 돈 안 되는 건물이라고 알고 있었잖아. 저는 남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주 옛날부터 말씀하셨어. 당신이 이 세상에 없거든. 다른 건 몰라도 그 건물만은 꼭 나보고 차지하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버지는 당시에 그곳이 허허벌판이었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개발될 것이라고 하셨어. 팔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큰돈이 될 거라고.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는지 혹시라도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유산 문제가 불거지면 다른 건 몰라도 그 건물만은 꼭 챙기라고 신신당부하셨었지. 아버님이 무슨 계시를 받으셨던 건가? 어떻게 이렇게 오를 줄 아셨던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신기해.
그래서 어머니가 동진이네랑 유산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말할 때 아무 항변이 없이 있었던 거야. 만약 이 건물마저 안 주겠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싸웠을 테지만 다행히 딱 이거 하나 주겠다고 했잖아. 세상 참 우습지? 남편 말대로 쓸모없이 보였던 10층짜리 건물은 그 주변 지역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상상할 수 없이 가격이 뛰었고 남편은 그 기회를 보고 높은 가격에 판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왈칵 눈물이 났어요. 어? 규아야, 왜 울어? 기쁘지 않아? 너무 기뻐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아버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던 거구나. 오늘따라 너무 그립다, 우리 아버님. 그날 남편과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 후 뜻밖의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뭐? 서방님네 병원이?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예 문도 닫고 안에 집기료까지 다 뺐더라고.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쩌다 그 지경이 됐지? 서방네 병원은 얼마 전에 폐원을 했더군요. 그런데 폐원을 하게 된 이유가 더 기가 막혔어요. 병원에 5년 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했나 봐. 어머니가 병원 대표 이사직을 맡으면서 아주 직원들을 힘들게 했나 보더라고. 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심하게 했나 봐. 병원 사람들이 거의 1년 이상 버티지를 못했대. 어머님이 어떻게 갑질을 했을지 상상이 되기는 하네. 그리고 작년에 의료사고가 있었나 봐. 어깨 문제가 있는 환자인데 엉뚱하게 무릎 수술을 해버린 거야. 심지어 그 무릎 수술마저 잘못돼서 환자가 아예 걸을 수 없게 됐나 보더라고. 그 환자 가족들한테 입막음하려고 돈을 줬는데 성에 안 찼는지 계속 요구하는 걸 거절했더니 언론에 터뜨리고 말았대. 소문이 얼마나 빠른 동네인데 환자들이 그 병원 당연히 안 갔겠지. 그리고 뭐? 재수씨가 병원에 있던 직원이랑 외도를 했나 봐. 세상에 말도 안 돼. 그 일로 더 발칵 뒤집어져서 아예 손 쓸 수도 없게 되었대. 동서가 도대체 왜?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병원 문 닫고 그 건물 팔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이번에 싱크홀 생겼잖아. 그쪽도 집안이 약하다고 알려져서 싸게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저런 악재에 더한 악재가 계속 겹쳤구나. 그래도 동생인데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연락해봤는데 어머니 동진이 재수씨 아무랑도 연락이 안 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남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헤어졌건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연락 두절 상태이니 답답하기도 하더군요. 자기야, 일 힘들지 않아? 괜찮아. 아픈 아이들 보면 빨리 고쳐주고 싶어서 힘든 것도 잘 모르겠어. 자기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의사일 하고 싶지 않아? 지금도 뭐 만족하는데 더 좋은 환경이라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수용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거라면 너무 좋지. 내가 선물 하나 해줄까 하는데 저는 남편 생일 선물로 남편의 병원 개원을 약속했어요. 바로 제 명의로 된 3층짜리 건물에 말이에요. 마침 점포들 만기가 거의 비슷했거든. 입점해 계신 분들한테 연장 계약 힘들 것 같다고 양해 부탁드리고 다 비우기로 했어. 죄송해서 보증금의 5%씩 더 얹어드리니까 뭐 다들 아무 불만 없이 비워주신다던데? 그럼 나 병원 해주려고 보증금 손해봐가면서 자리 마련한 거야? 손해라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해두지. 난 당신의 아기들 진찰할 때 그 따뜻한 눈빛으로 보는 게 너무 좋더라. 거기서 당신 진심도 읽었고 당신 아버님한테 받은 건물 팔아서 나한테 잘해줬잖아. 나도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돈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어때? 마음에 들어? 물론이지. 고마워 규아야. 정말 고마워. 얼마 후 남편의 이름과 저의 이름 하나씩 단 땡땡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했어요. 주변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의사들을 4분이나 더 모셨고 건물을 통째로 다 써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유명해졌답니다. 남편은 개원에 대한 보답이라며 저를 대표이사라는 직함까지 달아주었어요. 비록 저의 건강 상태로 아이를 갖지는 못했지만 병원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모두 저의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답니다. 한때는 시모와 그 식구들 때문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걱정 없이 여유롭고 안정된 생활에 남편과 함께해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밝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게 되었던 한 사람입니다. 무려 지난 15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족을 되찾은 것이죠. 요즘처럼 나 하나 먹고 살기 바빠 가족들끼리도 왕래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이번 가정의 달에는 평소 연락 않던 가족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서로 다복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20대 꽃다운 청춘이었을 적에 지역 유지인 시아버지 댁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담 이야기가 오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당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마친 저는 꽤나 괜찮은 신부감으로 마을에서 알아주는 편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도 그걸 알았기에 의리의리한 시댁으로 시집을 오면서 별로 기가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웬걸 시댁으로 들어와 보니 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저보다 4살 많았던 형님이었죠. 형님은 밖에서 햇빛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피부가 백옥같이 하얘고 그 시절에 서울서 대학을 나왔을 정도로 엘리트였답니다. 저도 모르는 영어를 척척 알았고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든지 전부 알아들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그렇다 보니 처음 시집 왔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시댁 집안의 부엌대기가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름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흔히 말해 화이트칼라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저와 제 남편은 시아버지 정육점 일을 돕거나 집안 잡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들이었죠. 시부모님도 당연하게 일 시킬 사람이 필요하면 저희 부부부터 찾곤 하셨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셨는데 처음부터 큰아들에게만 집안 대들보라며 공부를 시키셨고 그 큰아들이 취직해 사무실에서 돈을 벌어오자 큰일하는 아들이라며 일절 다른 일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인 남편과 저만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시어머니가 잘난 첫째 며느리보다는 편한 둘째 며느리를 더 아끼셨다는 거예요. 손이 야무진 아이가 집안에 들어왔다며 저를 볼 때마다 흡족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형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형님은 집안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면서 공부만 열심히 했지 요리도 청소도 안 해버릇하니 작은 일 하나도 맘 편하게 시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런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나서서 형님을 감싸주셨어요. 아니 걸레질을 어떻게 했길래 여기 먼지가 그대로 뭉쳐있느냔 말이야. 얘 큰애야, 너 빗질도 안 하고 걸레질했니? 여기 바닥 걸레질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빗질하고 걸레질을 하든가 아님 걸레질 하면서라도 먼지며 잔쓰레기를 훔치면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것도 알려줘야 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빗질을 먼저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머리로 대체 공부는 어떻게 한 거야? 나 참, 걸레라도 제대로 꽉 짜서 닦든가.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아휴, 널 시킨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야. 그만 좀 해. 큰애는 바깥일 하느라 바쁘잖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다 오는 사람이 그래? 노상 집안일 하는 우리랑 같아? 당신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일이 안 느는 거예요. 암만 바깥일 하다 어쩐다 해도 집안일 잘하는 며느리도 얼마나 많은데. 좀 그만 좀 해. 사람이 어떻게 전부 잘한단 말이야. 집안일은 둘째가 손도 야무지고 잘한다며. 그럼 둘째 시켜 둘째. 큰애가 집안일은 좀 못할지언정 이번에도 성과금을 얼마나 받아왔는 줄 알아? 아주 만화님 나셨어 만화님.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언쟁을 하실 때면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가 축 처지시곤 했죠. 하지만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저는 시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네요. 그리고 형님이 걸레질이든 요리든 제대로 못하고 망쳐놓으면 결국 그 일을 제가 다시 제대로 해놓아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형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랑은 같이 힘들게 일도 하고 간식거리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셨지만 형님이 등장하기만 하면 도끼 눈을 뜨고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곤 하셨답니다. 그런 상황이 형님한테는 큰 스트레스였는지 제가 시집 온 지 2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형님이 갑자기 저를 따로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동서, 혹시 저녁에 설거지 끝나면 잠깐 마당에서 볼까? 설거지 끝나면 바로 빨래 개야 하는데 왜요? 아참, 동서 저번에 손이 자꾸 튼다고 그랬지?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손에 바르는 크림이야. 자기 전에 이거 바르고 자면 손이 훨씬 부드러워질 거야. 2개 줄 테니 동서가 산 걸로 하고 어머님께도 드려. 어머, 형님 너무 고마워요. 저 이따가 설거지 끝나고 빨래 같이 갤까? 동서가 나 빨래 개는 것 좀 가르쳐줬으면 하는데. 네, 그럴게요. 이따가 설거지 끝나면 오세요. 형님은 저에게 선물 공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잘 못하는 집안일을 하나씩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어린 나이도 할 만한 단순한 일들이 대부분인데 형님은 그걸 배우겠다고 자꾸만 저에게 돈을 써댔죠. 받은 게 있으니 저도 그런 형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만나 집안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형님을 가르치려면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짚어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렇게 약 3계절 정도를 지나다 보니 점점 형님도 일을 잘하게 되더군요.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뚫린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척척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그동안 저희가 같이 집안일을 배우고 가르치는 걸 못 본 척하던 시어머니도 형님을 조금씩 며느리 대하듯 하시기 시작했죠. 큰애야, 나 오늘 저녁에 작은 욕실 청소 좀 해놔라. 네, 어머님. 식사 마친 후에는 설거지도 좀 하고 여기 기름 낀 것들은 꼭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 아우,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됐다. 설거지는 큰애더러 하라고 하고 너는 나랑 위층에 이불 좀 손보자꾸나. 아유, 네, 알겠어요, 어머님. 큰애는 설거지 마치면 감자 3개만 삶아서 올라오너라.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시어머니는 저랑만 드시던 간식을 형님과도 같이 드시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형님까지 챙겨주기 시작하자 형님의 표정은 점차 밝아졌죠. 저희는 한동안 셋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항상 귀족 아가씨 같기만 하던 형님은 가까이서 지내고 보니 세상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걸 아시고 전에 구박하려던 걸 만회라도 하듯 형님을 챙겨주셨죠. 여자 셋이 감자든 옥수수든 도란도란 앉아 먹던 그때가 저의 고된 시집살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답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생각보다 짧게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거든요. 첫 손주를 안게 된 시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몇 날 며칠을 지내셨어요. 반면 임신을 한 당사자인 저는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끙끙 앓다시피 했답니다. 당연히 집안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시부모님은 저한테 무조건 쉬라고만 하시면서 형님한테 모든 집안일을 맡겨버렸어요. 그동안 형님이 집안일이 많이 늘었으니 가족들 모두가 형님이 제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이 죽어도 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요리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하는 건 한다 쳐도 간을 정말 못 봤어요. 그건 공부머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또다시 형님께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된장 풀어서 넣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 이렇게 뭉텅이로 넣으니 자꾸 맛을 버리지 않냐. 풀어서 넣은 건데 다음엔 더 잘 풀어서 넣을게요, 어머님. 나온 물은 또
왜 이렇게 짜? 뭐 하나 간이 제대로 된 게 없구나. 제가 다시 간을 봐볼게요. 놔둬라. 다시 냄비에 부어.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냐? 가서 수저나 놓거라. 이번에는 시아버지도 형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던 형님은 좀처럼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에 제가 임신하는 순간 시아버지의 우선순위는 화이트 칼라 며느리에서 첫 손주를 가진 며느리로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형님은 또다시 가족들의 눈을 피해 절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간을 봐주려고 해도 주방 근처에만 가면 속이 요동을 쳤거든요. 형님, 죄송한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동서, 어쩔 수 없지. 동서도 힘들 텐데 괜히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얼른 쉬어. 일단은요, 어머님이 맛을 보시기 전에 웬만하면 싱겁게 하세요, 형님. 싱거운 거 간 맞추는 건 금방 되지만 짠 거 간 맞추려면 훨씬 까다로워요. 알았어, 고마워, 동서. 저는 첫째 아들을 낳은 이후로 연달아 둘째 아들, 셋째 딸까지 낳으며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출산 후 몸조리, 육아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형님은 어느새 몇 년 전 제가 그랬듯 부엌대기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형님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저만큼 일을 하지는 못했고 시어머니는 늘 그게 불만이셨습니다. 같이 부대끼며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형님도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만 있지 않고 서운함을 토로하시기도 했어요. 예, 너 어제 저녁에 쌀 안 불려놨어? 어제 들어와서는 그냥 자버렸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어제 야근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깜빡했어요. 밖에서 일 좀 한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거 쌀 좀 씻어서 물에 담가놓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오늘 저녁은 외식할까요?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돈 번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져가지고는 그렇게 펑펑 써댈 생각 말고 모아서 애 키울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애를 가질 생각은 있는 게야? 당연하죠.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이게 자꾸 말대꾸만 늘어.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도 둘째, 셋째 출산할 때는 첫째 때만큼 몸이 힘들지 않아서 일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형님이 계속 못마땅하신 모양이더군요. 두 분은 그 뒤로도 끊임없이 티격태격하며 지냈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아이들은 걷고 뛰고 학교도 갈 만한 나이가 되었죠. 저는 셋째 몸풀이하고 난 뒤로는 결혼 초창기와는 다르게 제가 손수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시어머니랑 형님이 투닥거리는 걸 듣는 바에야 제가 하는 게 훨씬 속 편하고 좋았거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아예 형님께 회사 일에만 신경 쓰시라고 각자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가정의 평화를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유난히 몸이 약했던 저희 막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지나치게 숨쉬기 어려워하고 피곤해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먹여보았는데 차도가 없자 병원을 찾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큰 걱정은 않고 동네 병원을 찾은 거였는데 딸아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유심히 들어보던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제 표정을 본 의사가 막상 큰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 겁먹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엄마 된 입장에서 마음이 놓을 리가 있나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소식을 알렸더니 시아버지는 당장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사를 하시던 정육점 문도 닫으시겠다고 하셨죠. 평생을 무뚝뚝하고 엄하게 살아오셨던 시아버지지만 처음 슬아에 여자아이가 생겨서 평소 얼마나 손녀한테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동네 다른 여자아이들은 거들떠도 안 보셨지만 당신 손녀한테는 그렇게 자상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손녀가 아프다는 말에 당장 가게 문부터 닫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본인들 동생이 아픈 것도 모르고 두 아들은 자기들도 서울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더군요. 결국 시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아주버님 차를 빌려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저희 마을만한 큰 대학병원에 들어가 정신없이 수속을 밟고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고작 9살밖에 안 된 어린애 팔에다가 주사바늘을 꽂아 피도 뽑고 각종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열흘도 전부터 그렇게 빌고 빌었건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심실 중격 결손입니다. 네? 심 뭐요?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심장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자꾸 아이가 숨이 차거나 피곤해한다고 하셨죠? 네, 원래도 몸이 약한 아이였긴 했는데 따님 같은 경우엔 지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술만 잘 되면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좀 길 수는 있어요. 이후 의사는 저희 딸아이의 심장 수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막내 아이의 흉곽을 열어서 심장에 칼을 댄다는 얘기를 듣는데 자꾸만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손에 땀이 잔뜩 난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저희 둘 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며칠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다독이며 저희를 내보냈고 그렇게 저희는 망연자실한 채로 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집이 가까워졌을 때 저희는 독립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병원에서부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창밖만 보시던 시아버지가 다급히 남편을 부르며 집으로 빨리 가자고 소리치셨죠. 안 그래도 저 멀리서부터 불길하게 검은 연기가 난다 싶었는데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연기가 바로 저희 집 쪽에서 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안전벨트만 부여잡고 있었고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까스로 집 앞으로 차를 몰았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119 차량을 보자마자 저희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에서 튀어나와 뛰어갔고 이미 하얀 천에 덮여 나오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보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것인지. 시아버지는 그대로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리셨고 저도 멍해진 채로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가장 빨리 정신을 차려 시아버지를 구급차에 같이 태워드렸고 저에게 아이들을 챙기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의 고함에 겨우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이후의 일들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휙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챙기는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보려고 하면 기억도 안 나네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된 형님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어 즉시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어요. 나중에 경찰이 설명하길 화재의 원인은 오래된 가스레인지 배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화재를 진압하려다 탈출 타이밍을 놓치고 그대로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시간 화장실에 있던 형님은 다행히 생존할 수 있었지만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한쪽 다리에 화상을 입고 유해가스도 많이 마셔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이틀 만에 깨어났지만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형님은 밥 한 술을 편하게 넘기지 못했고 날마다 더 야유어만 갔어요. 하지만 저도 그런 형님을 제대로 보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그 사이 저희 딸의 수술 날짜가 잡혔거든요. 제가 딸의 수술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던 어느 날 형님은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발령이 났다며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살겠다고? 네, 회사 근처에 주택가가 많아요. 저 혼자니까 원룸 하나쯤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 네가 지금 혼자 있다가 무슨 꼴이 날 줄 알고? 한동안은 집에서 다니거라. 출퇴근하면 오며 가며 길바닥에서 잡아먹는 시간이 최소한 4시간이에요, 아버님. 그 회사는 서울서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더냐? 생판 외지로 사람을 보내면 거처라도 책임져 주든가. 지금 네 몰골을 봐라. 네가 어떻게 혼자 지낸단 말이야.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과 저도 합세해서 같이 형님을 말려보았지만 형님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집으로 전화를 한다는 약속을 수차례 받아내고 나서야 형님을 보내주셨죠. 형님이 서울로 올라가던 날 저는 전날 딸을 데리고 병원에 미리 가 있느라 인사로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따로 문자를 드리긴 했지만 형님은 답장이 없었고 놀랍게도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을 오랜 시간 동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연은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 같았죠. 저희 딸은 몇 차례의 큰 수술을 받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수술 부위가 심장이니만큼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내색하지 못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절로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액이었죠. 두 번째 수술을 끝내고 병원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제 곁으로 시아버지가 오시더군요. 왜 안 자고 여기 나와 있냐? 애미가 흔들리면 애가 더 못 버틴다. 들어가 자거라. 네, 저기 아버님. 아니에요. 저번 수술비 남은 거랑 이번 수술비, 입원비 전부 오늘 계산했다. 네? 아버님이요? 그래. 그러니 그만 들어가 자라.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있지 말고.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일을 어떻게. 됐다. 나한테 그럴 거 없다. 나도 이만 자러 가마. 당시 화재로 인해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시아버지께는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묵묵히 도움을 주실 줄은 몰랐네요. 저희 딸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수년이 걸리긴 했지만 저희 딸은 결국 여느 또래 소녀들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불에 까맣게 타버렸던 저희 저택은 시아버지가 아예 새롭게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전부 다 편리한 구조의 집으로 재탄생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절대 가스레인지를 쓰지 않고 인덕션만 사용하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전부 성인이 되어 대학을 갔고 15년이라는 세월이 무르르듯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 그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매년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형님께 문자를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이 온 적은 없었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형님에게 그저 형식적인 문자만 보낼 뿐 마음으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게 되었죠. 애 셋을 키우고 집안 유일한 며느리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잊고 사는 날들도 무수히 많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정육점을 혼자 도맡아 운영했고 예전이 부족하면 제가 가서 남편을 돕곤 했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가 통풍에 걸린 뒤로는 매 끼니마다 통풍 환자에게 좋은 음식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따로 차려드려야 했고 잔병치레도 잦아지셔서 손이 많이 가게 되었죠. 그래도 80이 넘기까지 정정하게 계셨는데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병을 크게 앓고 나신 뒤엔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게 되셨어요. 하필 폐가 약해지시면서 자꾸만 한정길 때마다 독감에 걸리며 고생을 많이 하셨죠. 시아버지는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계속 옆에서 간병을 해드렸던 저는 한순간에 시아버지가 그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기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동안 저희 아이들 학비도 대주시고 무뚝뚝하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던 시아버지셨기에 저희 가족은 전부 굉장히 슬퍼했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같이 슬픔을 나누어 주셨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희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공증에 맡겨두었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언장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시아버지 유품을 정리할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시아버지의 유산은 저희 가족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의 말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고 박노식 씨의 재산 20억은 첫째 며느리인 정영희 씨에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차남인 박정식 씨와 둘째 며느리인 허민숙 씨에겐 박노식 씨의 자가와 정육점 그리고 자택 뒤에 땅을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유언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현금 자산의 전부는 첫째 며느리 정영희 씨한테 남긴다고 하셨어요.
형수는 이제 저희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15년 동안 연락 한 번이 없었다고요. 아버지도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당신 사기꾼 아니야? 아닙니다. 박노식 씨가 그래도 큰 집이니까 유산을 더 남겨주는 거라며 이해해달라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이걸 읽어보시라니까요. 남편은 급기야 변호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겨우 말려서 진정시켰죠. 하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매 한 가지였어요. 유언장에는 정말로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더군요. 지난 15년 동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제사상을 차리며 시아버지 간병까지 해드린 건 저였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20억을 물려주신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있자 변호사는 저희를 놀리듯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그리고 고 박노식 씨의 자가와 토지를 상속받은 지 5년 동안은 매도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그걸 팔지도 말라고요? 하, 지난 20년 동안 1원 한 푼도 안 올랐던 땅을 팔지도 말고 5년을 붙들고 있으라고요? 그게 뭔 회계망측한 소리예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박노식 씨가 신신당부하셨던 내용이에요. 꼭 약속을 받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에겐 허울뿐인 유산이 돌아온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죄 없는 변호사를 닥달해봐야 공증받은 유언장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이없고 허탈했지만 저희는 그만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형수는 15년간 제사 한 번을 안 드린 사람인데 이게 말이 돼?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답니다. 대신 시아버지의 결정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살면서 봤던 시아버지는 모든 행동에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아무런 뾰족한 생각이 나지가 않았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새벽 늦게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선잠이 들어서였을까요? 저는 그날 밤 굉장히 선명한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서 저는 화재 사건 전 구옥의 상태였던 저희 집 주방에 있었어요. 주방에는 시어머니 대신 형님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죠. 가스레인지 앞에서 형님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형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자 시어머니가 절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네가 큰애한테 가서 어떻게 좀 해줘라. 제가 뭘요? 그날 자기가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였다가 이 사단이 나지 않았니? 그때부터 여지까지 저 앞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얼른 큰애한테 가서 그만 좀 힘들어하라고 해. 내가 똑똑히 봤어. 큰애 잘못이 아니다. 형님이 그날 요리하신 거였어요? 그래. 그렇다고 큰애 잘못으로 불이 난 건 아니야. 가서 꼭 그렇게 전하거라. 큰애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는 돈은 그동안 걔가 퍼다 준 돈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전해. 돈이요? 20억 말씀이세요? 그게 형님이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그대로 주방 밖으로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은 온통 새하얀 빛이 가득했는데 저도 뒤따라가다가 대낮처럼 밝은 햇살에 눈을 뜨게 되었죠. 그 꿈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잠에서 깬 저는 한동안 햇빛 아래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아버지 유언장을 읽어주었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면 무조건 형님의 거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예상대로 변호사는 곧바로 형님의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교통편까지 알려주면서 말이죠. 저는 며칠 뒤에 바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어차피 안 받을 것 같아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무작정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형님 저예요, 민숙이. 형님 동서요. 문을 안 열어주면 밤이라도 샐 기세로 대답했는데 의외로 형님은 순순히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주저하는 눈빛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집 앞까지 찾아온 저를 외면하지는 못하셨죠.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만난 형님은 옛날에 곱던 그 모습 그대로 나이가 드셨더군요. 집안은
정말 필요한 물건만 있고 그 흔한 TV 하나가 없을 정도로 휑했죠. 형님은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머뭇거리면서도 커피를 내왔어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보일러도 안 트세요? 침대에는 전기장판이 있어. 아버님 돌아가신 건 아세요? 미안해. 장례식장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형님의 사과를 끝으로 저희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만 이어졌어요.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커피만 홀짝이게 되었거든요. 형님은 계속 커피 잔만 만지작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바로 몇 시간 전 꿈에서 나온 형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에요.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저희 집 이문을 향하기 전 옛날 부엌에서 형님이 요리를 하시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그날 이후로 자꾸 저러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형님한테 형님 잘못 아니라고 하고 오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형님한테 유산으로 20억을 남기셨어요. 그것도 모르셨죠? 그 돈을 남긴 건 아버님인데 설명은 꿈에 나온 어머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형님이 퍼준 돈 그대로 돌려주는 거래요. 그 말에 형님은 더욱더 서럽게 눈물을 흘렸고 저는 형님 옆으로 다가가 한동안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해드렸어요. 겨우 진정한 형님은 저에게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힘겹게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형님의 이야기를 듣던 제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했네요. 그날은 사실 어머님한테 화가 나서 내가 요리를 하겠다고 한 거였어. 내가 자꾸 간을 못 맞춘다고 하시니까 나도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3인분 요리는 충분히 간을 볼 수 있다고 국도 밥도 반찬도 다 내가 한 거야. 어머님한텐 다 끝나고 간 보시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이야. 근데 미역국을 하다가 그게 흘러 넘치는 바람에 이쪽 손이 다 데워버렸고 그걸 보시고 어머님이 얼른 화장실에 가서 찬물에 대고나 있으라고 또 호통을 치셨지. 나는 화장실에서 찬물에 손을 담가놓고 요리가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형님은 울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어느새 독한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깜짝 놀라서 있는데 아주버님이 화장실 문을 닫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항상 모든 일을 나서서 처리하고 가족한테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형님은 남편이 뭔가 해결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형님이 다시 문을 열자 이미 집안은 불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후에는 형님도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아마 독가스 때문이었겠죠. 경찰은 오래된 가스레인지 배선을 문제 삼았지만 형님은 본인이 국을 흘리지만 않았으면 그 사고가 일어날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결국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의 사망보험금이 입금되었을 때 마치 그 돈에 깔려 질식하는 것만 같아서 도저히 그걸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내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때 예진이가 많이 아팠잖아. 내가 가족들 볼 면목은 없고 또 예진이가 아픈데 외면할 수는 없어서 그 돈을 아버님을 전부 드렸어. 서울에 와서 일하니까 월급은 오르는데 나 혼자 사니까 그 돈을 어디에 쓸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다 아버님을 드렸어. 근데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모아두셨을 줄은 몰랐지. 그 돈은 내가 쓸 데가 없어서 가족들한테 넘긴 거야. 동서한테 넘길 테니까 이제는 동서가 알차게 잘 써봐. 나는 애도 없고 혼자라 그 돈 있어 봤자야. 무슨 소리예요, 형님. 우리 가족이 이미 형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저희 예진이도 그렇고 영훈이, 영준이도 다 형님이 키우신 거예요. 저는 아버님한테서 왜 그렇게 끊임없이 돈이 나오나 했더니 그게 다 형님이 보내신 돈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돈으로 저희 집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그게 다 내가 태워먹은 거 만회하는 거지. 내가 방화범이나 다름없으니까.
저는 형님의 허벅다리를 찰싹 3개 때렸어요. 축 처져 있던 형님은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시더군요. 그만, 경찰이 다 어련히 알아서 검사했으니까 형님 탓을 안 했죠. 세상 천지에 어떤 방화범이 15년 동안 그 돈을 갖다 바쳐요. 그니까 형님은 절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형님이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으면 15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야 하는 어머님이 제 꿈에 나와서 그러시겠냐고요. 형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당사자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저의 단호한 말에 형님은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며 그간의 모든 오해를 풀었고 장장 15년 만에 형님은 저희 동네로 내려와 가족들과 재회를 할 수 있었답니다. 저에게 그날의 일을 모두 전해 들은 가족들은 형님을 진심으로 반겼어요. 남편은 유언장을 보고 형님을 욕했던 게 미안했는지 최고로 좋은 고기를 집에 들고 와서 열심히 구워주더군요. 두 아들과 딸은 어렸을 때의 기억이 별로 없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숙모를 반기기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다들 노력하니 처음 몇 시간만 어색했지 나중에는 옛날처럼 화기애애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아올 수 있었답니다. 이후 형님은 명절 때마다 저희 집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16년 만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제사를 지낼 때 또 한 번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시긴 했지만요. 전과는 달리 서로 문자도 자주 하고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꼭 한 번씩 들러 식사를 같이 하고 내려오곤 한답니다. 이 나이에 저와 또래이면서도 저희 가족 사정을 다 아는 친구가 생긴 것만 같아 어찌나 재밌는지 몰라요. 연휴 기간에도 형님은 저희 집에 와서 한동안 지내다가 올라가셨어요. 아참,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집과 땅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 만에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어요.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한테 땅을 팔 시기까지 알려주고 가셨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죠. 그 땅을 처분하는 내내 저희가 그동안 시아버지께 툴툴거렸던 게 너무 죄송했고 면목이 없었어요.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집과 땅을 팔았고 그 돈으로 저와 남편은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남은 돈의 일부는 큰아들이 장가갈 때 또 일부는 막내딸이 시집갈 때 보태주었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은 저희 부부의 소소한 여유를 즐길 때 쓰고 있네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가보고 요즘 유행한다는 디저트도 맛도 보러 다니고 형님을 보러 서울에 더 자주 놀러 가기도 하면서요. 지난 불행이 컸던 만큼 저희 가족은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만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